모든 게 멈춰버린 날, 나는 조용히 어둠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미약한 빛이 나의 마음을 아주 천천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직 두렵지만 나는 그 빛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한 걸음만 더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침의 공기가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납니다. 창문을 반쯤 열어둔 작은 거실로 겨울바람이 스며들었고 10년 넘게 걸어둔 벽시계 초침 소리가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 믹스 봉지를 뜯어 머그컵에 털어넣는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그날만큼은 무엇을 해도 심장이 먼저 반응하곤 했습니다. 휴대폰은 새벽부터 잠잠할 틈이 없었습니다. 모르는 번호, 익숙한 번호, 보기만 해도 어떤 내용일지 짐작 가는 그런 번호들이었죠. 저는 화면을 한 번 보곤 뒤집어 놓았습니다. 진동이 멈출 때마다 잠시 고요해졌다가 다시 울릴 때마다 가슴이 쿵 내려앉곤 했습니다. 이 진동 소리가 더는 제 삶의 일부가 아니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밥 시켰어요. 부엌에서 들려온 아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고도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김이 모락거리는 미역국 냄새가 분명히 코를 스쳤는데 입안은 마른 모래처럼 텁텁하기만 했습니다. 어제 은행 사람 만난다고 했던 일은 잘 되었나요? 아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대답 대신 국물만 떠넣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지나 내려갔지만 속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었지만 제 머릿속엔 그저 붉은색 숫자만 떠올랐습니다. 마이너스 11억. 그 사실이 제 혀끝을 묶어버렸습니다. 밥을 반쯤 먹었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눈동자 속에도 제가 감추던 두려움과 같은 빛이 스쳤습니다. 저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틈으로 보인 건 검은 코트 그리고 서류철을 든 남자였습니다. 상사 대표님 맞으십니까? 그 남자는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엔 이미 계산이 끝난 사람의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함을 건네받는 제 손끝으로 차가운 종이의 질감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에 돌아와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제 이름 아래 적힌 채무변제라는 글자가 제 마음까지 무겁게 눌렀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죠. 그 한숨 속에는 지난 몇 년간 무리했던 확장과 휘둘리던 판단,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속이던 순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회사가 무너진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겨울 거래처 한 곳이 결제를 미루기 시작하면서 이미 균열은 생겼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요즘 누가 안 힘드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것만 좀 풀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해결되면 제가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연쇄 부도였죠. 하나가 흔들리니 다른 거래처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잔고는 바닥났고 마이너스 통장마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어제 은행에서 마지막 가능성까지 닫혔다는 말까지 들었을 때 저는 제 신용이란 것이 이렇게 빨리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당분간 애들 학원은 줄여야겠네요. 아내는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그 억지 미소가 저를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위에 아침 햇살은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긴 해가 저문 저녁처럼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입니까? 그 문장은 입 밖으로 꺼내진 적은 없지만 제 안에서 오래전부터 떠돌고 있었던 말이었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며 안정되면 다시 나가야지라고 말하던 제 모습이 스스로도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서야 떠오르는 건 믿음이 아니라 원망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빌딩 골목 사이로 들어와 서류 더미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정리된 책상 몇 개만이 여기가 한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이던 공간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휴대폰은 또 울렸습니다. 저는 잠시 벨소리를 듣다가 결국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전기 주전자에서 물 끓는 소리만 사무실에 잔잔하게 퍼졌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그 말을 중얼거리자마자 다른 생각이 뒤따랐습니다. 아니야, 요즘 같은 세상에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이 정도로는 안 됐을 텐데. 책임을 제게 돌렸다가 다시 하나님께 밀어붙였다가 마음속에서 갈등이 뒤섞여 머리가 찌끈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사무실을 나서 골목을 걷는데 노을이 내려앉은 하늘 아래 전봇대들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전깃줄이 낮게 울리며 제 귀에 스쳤습니다. 퇴근길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집으로 향하는 길은 유난히 멀게 느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건너편에 보이던 작은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회. 십자가 모양 네온사인은 아직 켜지지 않은 채 희미한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죠. 결국 이렇게 바다까지 와야 교회 생각이 나는구나. 저는 스스로를 비웃듯 중얼거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와 TV 소리가 어찌나 멀게 들리던지요. 문을 열면 이제는 가장으로서 무너진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오래된 찬송가 한 구절이 아주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한숨과 함께 제 안에서 또 하나의 금이 어딘가에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흐렸던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도 차갑게 불었고 건물 사이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마치 제 안의 불안이 형태를 가진 듯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앞의 서류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숫자만 흩어지고 단어들은 모래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자마자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미납 통보, 거래 중단 공지, 그리고 대표님, 연락 부탁드립니다. 라는 짧은 메시지들. 저는 한 통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이제는 저를 향해 직접 달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점심 무렵 거래처 대표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언제쯤 정리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딱딱했습니다. 예전엔 서로 웃으며 술잔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마치 부서진 유리 위를 걷는 듯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말끝마다 떨림이 묻어나는 걸 숨길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만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어서. 그럼 다음 주까지도 어렵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은 어쩌면 더 큰 답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차갑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저희도 조치를 취해야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손을 내려다보니 손바닥에 땀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긴장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의 저는 이미 마음속 중심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오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애들 학원비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통장 잔액이 부족하다고 문자가 왔어요. 아내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불안이 고스란히 묻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어둑해진 하늘 아래 가로등 하나가 낮게 깜박이고 있었죠. 내가 저녁에 들어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니 갑자기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젠 정말 가장으로서의 역할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구나. 그 생각이 제 마음 한가운데에 깊게 박혔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뛰어다녔다고 믿어왔는데 결국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건 저의 판단 때문이었죠. 그 사실이 너무 뼈아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셨더라면. 이 원망이 마음 한쪽에서 자꾸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원망이 자꾸만 커지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오후 3시쯤 보험사 직원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최근 납입이 계속 밀려서요.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 했지만 이미 사무적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서류에 차례로 서명하면서도 문서 위로 떨어지는 형광등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직원이 돌아간 뒤 제가 앉아있던 사무실은 더 넓고 더 비어 보였습니다. 방 안의 정적이 제 심장까지 울리는 듯 했죠. 저녁 무렵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애들이 아빠 얼굴 보고 싶어 해요. 그 말에 저는 대답 대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숨소리 하나가 가만히 들렸죠. 그 순간 저는 마음속 어딘가가 툭 하고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서울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는 차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두툼한 패딩을 입고 바쁜 걸음으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 자리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감각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삶에서 한 계단씩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사무실 문을 닫을 때 오래된 경첩에서 낮고 서늘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제 마음 안에서 나는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골목을 따라 걸으며 저는 차가운 밤바람을 맞았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떨어지는 빛이 길게 늘어졌고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는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돌덩이를 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가족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터질까 같은 질문들이 마음속을 계속 찔러댔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지만 손이 쉽게 문고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오히려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깊게 들이쉰 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 한 번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스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골목 끝에서부터 불어오는 찬바람이 코끝을 시리게 했고 저는 코트를 여며 지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바로 들어갈 마음이 차마 생기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들 사이로 드리운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깜박였고 전봇대에 걸린 전선이 바람에 흔들리며 낮게 울리는 소리가 제 가슴 안 불안을 흔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정처 없이 걷다가 갑자기 빗방울이 한두 개 떨어지더니 금세 빗줄기가 굵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바로 옆 골목 끝에 있는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간판, 교회.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던 곳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빗줄기가 더 거세졌습니다.
지붕 아래 좁은 처마가 비를 막아주고 있었고 저는 잠시 그곳에서 숨을 돌렸습니다. 안쪽에서 희미한 찬송가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깊은 저음의 피아노 반주와 작은 합창 소리였죠. 미묘하게 따뜻한 공기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그 온기가 지금의 저에게는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비 피하고 가자. 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문을 밀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작은 예배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밝지 않았고 노란빛 전구가 은은하게 천장에 걸려 있었죠. 의자엔 몇 명의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찬송가 책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제 발소리가 들렸는지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뒤를 돌아보며 제 얼굴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아함도 경계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디서 많이 본 듯하군요 하는 듯한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뒤쪽 빈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오래된 의자는 약간 삐걱거렸고 앉는 순간 나무 향기가 은근하게 올라왔습니다. 창가에서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 그림자가 벽에 비치고 있었는데 마치 제 마음 안에 흐트러진 생각들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졌던 분노와 원망, 죄책감이 뒤엉킨 마음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피아노 반주가 계속 잔잔하게 울렸고 저도 모르게 숨이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구나. 그 순간 저는 아주 작은 평안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었던 속마음이 잠시 내려놓아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 앞에 앉아있던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습니까? 그는 웃으며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 피하러 들어오셨나 보군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큰 걸음이지요. 그 말은 이상할 정도로 제 가슴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노인이 그저 예의상 건네는 위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런 순간들을 여러 번 지켜봐 온 사람의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저는 정말로 조금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예배당을 나와 빗길을 지나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는 등기 우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소에서 가져다 놓은 것이었죠. 봉투를 뜯자 회사 명의의 강제 집행 예고 통지서가 펼쳐졌습니다. 순간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 문장을 생각 속에서 되뇌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방금 전 교회에서 느꼈던 작은 따뜻함이 무색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이 반전은 제가 예상한 소망의 방향이 아니라 제 삶이 더 깊이 추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반전이었습니다. 벽 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는데 문득 아까 그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힘들 때는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큰 걸음이지요. 그 말이 위로였는지 더 큰 공허를 만든 말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사무실 안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얇게 떨렸고 창밖에서는 빗물이 철근 난간에 부딪히며 리듬 없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감정이 몇 번이나 뒤집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점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압도적인 순간 속에서 저는 다시 그 교회 쪽 골목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작은 실처럼 미약하게 남아있는 무언가가 저를 그 방향으로 잡아끄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현실은 잔혹했습니다. 소망은 잠깐이었고 반전은 너무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더 어두웠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습니다.
길가 가로등 아래로 무릉덩이가 흔들리며 빛을 반사하고 있었는데 그 흔들림이 마치 제 마음 같았습니다. 집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하면서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천천히 문을 열었을 때 제 안 한편에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교회 안에 있었던 시간이 가장 숨을 쉴 수 있었구나. 그러나 그 깨달음이 편안함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평안이 더 큰 고난을 마주하게 될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반전은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날 오전, 저는 사무실에 들어섰지만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방금 틀어놓은 난방기에서 뜨뜻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안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서 있어도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에 받아놓은 강제집행 통지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서류 한 장이 제 전체 인생을 조이듯 눌러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는 얇고 가벼웠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무게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그 말을 속으로 중얼거리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훅 하고 빼앗아간 것처럼 공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해지고 시야가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숨을 고르려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겨울 공기가 바로 얼굴로 들이쳤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조금 숨이 트였지만 정신은 여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창틀에 양손을 짚고 골목길 아래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행인들이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삶은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점심 무렵 누군가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거래처 직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혹시 조금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불안,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압박이 심합니다. 대표님, 상황은 이해하지만 저희도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그 말이 끝나자 예의 바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 힘으로는 제 목소리가 너무 가늘게 들려서 스스로도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사무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맡긴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의 흰색 석고판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젠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계속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는 그냥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오래전에 겪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업 초기에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해 큰 금액을 잃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는 밤새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울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어르신 한 분이 절 조용히 일으켜 세워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저앉기엔 아직 젊지 않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그 말에 기운을 얻어 다시 시작했었죠. 그 순간이 떠오르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땐 다시 일어났지만 지금은 다르지 않나. 과거가 힘이 되지 않는 순간이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혹시 좀 일찍 들어올 수 있나요?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하고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왔구나. 미뤄온 대화를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잔잔한 오렌지빛 대신 어두운 회색빛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더 차가워졌고 길가 가로등 하나가 깜박이며 엷은 빛을 쏟아내고 있었죠. 그 빛 속에서 제 그림자는 유난히 흐릿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자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TV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조용히 뭔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요? 아내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했습니다. 걱정, 실망, 그리고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었죠. 저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공기 중에 가라앉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고 눈 뒤쪽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 말밖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조금 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도 무서워요. 아이들 생각하면 더요. 그 말에 저는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돈을 잃은 문제가 아니라 제 가족, 제 책임, 제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더 무겁고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천천히 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따뜻했지만 저는 그 온기를 온전히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서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부서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끄자 바깥 가로등 불빛만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와 방 한쪽을 적셨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 마음은 지금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떴지만 머리가 맑지 않았습니다. 밤새 몇 번이나 뒤척였고 깊은 잠에 들지 못했죠. 거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온 겨울 햇살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 밝음이 제 안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거지 물소리와 냄비 뚜껑이 닫는 작은 금소금이 아침 공기 속에서 가볍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몸을 일으킬 힘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탁 앞에 앉았을 때 아내는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부터 가볼 생각이에요? 그 질문은 비난도 재촉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의 마음을 살피는 말이었죠.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잠깐 들러보겠습니다. 어제 그 교회요. 제 말에 아내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게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진다면 다녀와요. 집을 나서며 문을 닫는 순간 바람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겨울 아침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저는 목도리를 더 꽉 여몄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어제 지나쳤던 골목길을 다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시간이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들 사이에서 제 발걸음만 겨울 강물처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죠.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약한 빛이 문틈 사이로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연습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기억 속 작은 평온을 다시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자 어제 보았던 그 노인이 또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또 오셨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부끄럽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제 잠시나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참 희한하지요.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꽉 잡고 있어서 더 아파집니다. 잠시 앉아 있으세요. 음악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예배당 중간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바닥에 색깔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색들이 바람의 흐름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은은한 흔들림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일 도와주던 자리 아직 유효한데 혹시 한동안 일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예전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작은 물류창고 일자리였습니다. 순간 제 가슴이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일할 수 있을까? 그래봤자 하루품 일이었고 예전처럼 번듯한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 작은 제안조차도 한 줄기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자를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오늘이라도 나가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예배당 안 공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산더미였지만 그래도 한 걸음, 단 하나의 걸음을 다시 내디딘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조용히 제 옆으로 와 앉았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었나 보군요.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어제보다 조금 살아났습니다.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일자리 하나 생긴 정도입니다. 그것도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작은 걸음이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이지요. 한 걸음이 없으면 두 걸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소리의 크기는 작았지만 제 마음에는 편안한 톤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교회를 나와 물류창고로 향하는 길, 저는 한동안 걸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아침 햇살이 건물벽에 닿으며 반사되는 빛이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자동차 엔진 소리, 거리의 잡음올. 그 모든 일상적인 소리들이 오늘은 조금 덜 무겁게 들렸습니다. 물류창고에 도착했을 때 창고 책임자인 분이 저를 보며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몸 괜찮으시죠? 오늘은 물건 정리 조금만 도와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자 특유의 냉기와 먼지 섞인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박스가 층층이 쌓여 있었고 지게차가 내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박스를 옮겼습니다. 허리에 힘이 들어가고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일을 하고 있구나.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이 노동이 오히려 저를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밖에 나와 앉았을 때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지나가는 바람이 제 땀과 섞이면서 시원한 감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작게 햇살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미약한 빛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 환해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요. 빚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회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앞으로 닥칠 어려움도 남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동안 제 안에 아주 작은 온기 하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물류창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침이면 한길을 가르며 길을 걸었고 창고 문을 열 때마다 퍼지는 먼지 냄새가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어깨는 하루가 갈수록 뻐근해졌지만 그 통증은 오히려 제게 살아있다는 실감을 주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할 때 뜨거운 물줄기가 등이 닿는 느낌이 하루 중 가장 안도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조금씩 익숙해졌어도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빚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고 은행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가 왔습니다. 대표님, 채무 제협의 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 문장을 볼 때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창고에서 일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바람이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노을이 저오고 있었고 붉은색이 구름에 퍼지며 퍼석한 느낌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이마에 땀을 훔치며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진 건 정말 단순히 운이 나빠서였을까? 이 생각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노인이 했던 말이 제 마음 한쪽을 계속 건드리고 있었죠. 사람 마음은 너무 많은 걸 짊어지려고 할 때 부서집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정말 나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었던 걸까? 사업이 잘 되던 시절, 저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얼마나 완고하게 굴어왔던지, 얼마나 제 방식이 옳다고 밀어붙였는지, 얼마나 가족을 뒤에 세워놓고 앞만 보고 뛰어왔는지. 하나씩 생각날수록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아이들은 일찍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서류처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전 진행했던 사업 확장 문서가 있었죠. 그 당시 저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성공합니다. 직원들에게 그렇게 말하며 결제 도장을 찍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얼마나 많은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이렇게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 자신을 과신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인정하기 싫었고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사업이 무너진 이유 중 하나는 단순한 실수나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 마음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욕심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아픔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담당자의 전화였습니다. 한참을 주저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표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채무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차갑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현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대표님, 개인 회생 절차나 구조 조정을 위한 마지막 방안은 있습니다.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무실 소음만 작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제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붙들고 있던 작은 희망이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축 처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반전인가? 마음 어딘가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망이 밀려오는 동시에 아주 작지만 미묘하게 숨이 트이는 느낌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진짜 원인을 보기 시작했다 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것이 단순히 사업이 아니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것은 제 욕심, 제 자만심, 제 방식만을 믿던 고집,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멀리했던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난에는 혹시 내가 몰랐던 의미가 숨겨져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반전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저는 창고 일에 나가기 전 잠시 교회에 들렀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자 은은한 따뜻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난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며칠 전부터 이 공간이 제게 주는 느낌 자체가 달라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햇살이 바닥에 작은 색빛 조각을 만들며 흔들리고 있었고, 그 빛들이 마치 제 마음에 내려앉아 부드럽게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 어제처럼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일찍 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흔들림 없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복잡했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럴 때는 이곳에 오는 게 잘하는 겁니다. 마음이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그 말은 평범했지만 제 가슴속 어딘가에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요 며칠 동안 저는 그저 버티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전부 제 의지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아주 조용히 제 등을 떠밀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를 나오는데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다릅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뭔가를 너무 빨리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빚이나 문제 때문이 아니지요. 마음을 너무 빨리 회복하려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맞습니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며칠간 조금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저는 어느새 이제 괜찮아졌겠지 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류창고에 도착하자 책임자분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쉬운 작업 드릴게요. 어제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깊게 들어왔습니다. 저를 완전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건넨 배려였는데 요즘 제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조용한 친절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며 박스를 옮기고 정리하고 스티커를 붙이는 단순한 일들을 반복했습니다. 손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작업장 안에서 들리는 시계차 소리, 박스 부딪히는 소리, 동료들의 짧은 농담 같은 작은 소음들이 오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노을 진 하늘 아래로 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문득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혼자 버티고 있는 게 아니구나. 물론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아직 거의 없었습니다. 빚은 여전히 산처럼 쌓여 있고 은행과의 협의도 여전히 불투명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무거운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불안했지만 그 불안이 저를 삼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망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 절망이 저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등을 조용히 떠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들어오자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요 며칠 표정이 조금 달라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당신이 다시 조금씩 숨쉬고 있다는 게 보여서 그게 저는 더 고마워요. 그 말은 하루 동안 들은 어떤 말보다 마음 깊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숨이 막히던 그 순간과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루하루만 같이 지나가요. 너무 앞서가려 하지 말고. 그 말은 노인이 했던 말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속도와 하나님의 속도는 다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날 밤 저는 아주 오랜만에 조금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아래 눈이 아주 약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서늘한 밤 공기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제 삶을 단번에 바꾸지는 않으셨지만 바닥까지 떨어진 제 마음을 다시 붙들어 올릴 만큼의 아주 조용한 힘을 계속 보내고 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은 어떤 기적보다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겨울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전히 차갑긴 했지만 바람 속에 아주 미약한 봄의 온기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창고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난 뒤에 거리는 조용했고 가게 간판 불빛들이 젖은 도로 위에서 흔들리며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 흔들림은 늘 보아오던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쓸쓸해졌을 텐데 지금은 그 빛이 어딘가 따뜻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아이들의 숙제하는 소리와 냄비가 보글거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렸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소리였지만 그 평범함 자체가 저를 안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고개를 돌려 제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생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 말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문장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말 끝에 원망과 두려움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거실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빛 아래로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었고 떨어지는 빗소리가 유난히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가고 있구나. 빚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 트럭은 더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모든 걸 단번에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다시 협의를 조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기적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더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저 조금씩 길이 열리고 있구나. 그 정도의 작은 안도만이 제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그게 충분했습니다. 밤늦게 교회에서 알림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이번 주에 작은 봉사 모임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중요하지 않다는 핑계로 늘 외면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있는데 마음 한가운데서 잔잔한 파동이 일었습니다. 이 고난이 제게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놓쳤던 것들, 외면했던 것들, 무시해왔던 작은 목소리들이 이제야 다시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손을 모았지만 예전처럼 무언가를 구하거나 매달리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아주 깊은 평안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제가 완전히 다시 일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제 안에서 일어난 것은 분명했습니다. 삶의 무게는 여전히 있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제 마음은 더 단단해졌고 무너짐 속에서도 제가 혼자가 아니었음을 조용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맑아진 하늘 사이로 가로등 빛이 더욱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아주 미약했지만 분명히 어둠 속에 서 있는 제 삶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면 되겠구나. 나의 등 뒤에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